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1장 요구사항 확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2020년도 새로 개정된 그 정보처리 기사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실무 위주의 그런 현장에서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시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목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스 코드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작업 과정에서 생산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과정 중에 산출된 산출물이 있어요. 산출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매뉴얼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IT 업계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히 그냥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뭐 아래 한글, 뭐 워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게임, 뭐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추정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를 결국 실행시키면 요게 이제 실행시키면 애플리케이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산출물과 매뉴얼을 다 아울러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을 해서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에 우리가 주안점을 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폐기될 때까지 각 과정이 있는데요. 그 단계별 과정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림에는 좀 빠져 있지만 기획, 그다음에 요구 분석, 한 다음에 시스템 명세. 이 시스템 명세는 실제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아우러서 일종의 명세라는 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시스템의 스펙, 우리 스펙이란 말 잘 쓰잖아요. 그게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정의하고 또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실제 설계는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거나 작성을 하죠. 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은 건축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게 되죠. 요구 분석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코딩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테스트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테스트 있지만 뭐 코딩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작업들 하겠죠. 개발 작업들을. 그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까지 요 과정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번 1과목의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 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어,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트렌드는 이 요구 분석과 설계 요 세 가지의 과정이 대부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의 작업인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의 작업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 요구 분석과 시스템 명사와 설계 부분들을 같이 다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그다음에 각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 산출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것들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라고 하고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 그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을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하는 단계 또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좀 배웠는데 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방향,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그다음에 용어 기술 표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구 분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요구하는 발주기관 업체 담당자일 수도 있고 또는 CEO나 오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명세서를 만들고 설계도를 그리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 우리가 IT 업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 일을 또 채용을 되어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할 거고 또는 이제 개발자로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하고 또 요구 분석하는 사람 또는 설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하고 의사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또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 간에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서로 말은 서로 공유했지만 다른 꿈을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기술의 표준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계 중에 시스템 명세, 요구사항 분석, 요 단계, 설계 단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명확한 목적, 방향 이런 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용어 기술의 표준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립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관리를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에 항상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는 반드시 두 가지 지점을 꼭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시간, 그 다음에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이다.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비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 걸 고려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잡이 태스크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했을 때는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뭘 하고 어느 단계에서 뭘 하는 것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일관성 유지하게 합니다. 자,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는 소프트웨어가 생성이 되기 시작 전부터 폐기되기까지의 어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는 아까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 디벨로먼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는 실제는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에서 발전되어 어떤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 개발, 시험, 채용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단계. 요 단계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심해서 보시고요. 이 비교표를 꼭 외워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포스 모델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우리가 최근에까지도 주로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또는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폭포수가 이게 물 흘러 내려오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는데 순차적 접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해가 용이하고 관리가 좋습니다. 관리가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폭포수 모델은 각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꼭 승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승인, 컨펌 이게 딱 중요합니다. 이게 키예요. 승인 무슨 말이냐면 확정을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짓지 못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승인하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또 발생하냐면 전반부의 사실 요구 분석이 어려워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서로 작성을 하거나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는 향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발된 이후에 실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시성이에요. 소프트웨어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비가시성.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설계나 분석 설계라든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에 또 배울 건데
이런 방법론이나 어떤 공학적인 접근은 어떤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용 관리 또는 시간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비가시성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화. 그러니까 사용자나 수요자들이 실제는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하지만 그 제시한 거는 전부 다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시성의 어떤 특성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단계를 앞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만들어 갈 때 서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픽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승인이라는 단계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100% 완벽하게 승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프로토타이핑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분석이라든가 분석하는 요구 분석한 거, 한 내용의 어떤 산출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기에는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시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시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뭘 쓰는 겁니까? 이 프로토타이핑을 쓰는 거예요. 프로토타이핑. 그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원형을 모델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실제 만드는 어떤 앱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앱을 실제 100% 만들기 전에 비슷하게 어떤 아주 중요한 일부의 기능들 또는 화면들 이런 것들을 그려서 프로토타입으로 그려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그려준다든가 또는 일부의 동작들을 동작할 수 있게 프로토타이핑 해주면 사용자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요구 분석을 요구 사항을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 타당성의 검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좀 더 확실히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개발해서 실제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단점이 있다면 프로토타이핑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나중에 폐기하는 어, 있어서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이게 실제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이핑에서 또 발전된 게 나선형 모델인데 나선형 모델은 이 폭포수 모델과 프로토타이핑 모델을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한 거냐면 위험 분석을 추가한 겁니다. 위험 분석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선형처럼 반복 개발을 하는 거죠. 반복. 자, 키워드 꼭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선형 모델은 위험 분석과 반복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이제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위험 분석과 반복 개발로 이루어지는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또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선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죠. 위험성 감소, 그 다음 변경에 대한 유연 대처. 자, 이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구한 것을 프로토타이핑해서 다시 검토받고 다시 개발하고 또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보완해서 또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또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어떤 요구 사항을 계속 더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요구한 것과 또 개발하는 사람의 개발자의 개발한 내용이 달라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되는 그 리스크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젝트에서 말한 얘기로 리스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간 지연이 된다. 그 다음에 시간 지연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비용이 추가 발생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게 반복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단계 반복에 따른 공정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반복을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이슈. 어느 지점에서는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게 종료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선형 모델, 포커스 모델,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어 가면서 이제 반복적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제 개발 대상이 있는데 그 개발 대상을 증분 형태로 병행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컴포넌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뭐 그룹웨어인데 그룹웨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내 게시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전자결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각 전자결제, 예,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시스템들을 동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분석, 설계, 개발을 다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나중에 이렇게 병합을 하는 거죠. 병합을 시켜서 병행 개발을 인한 일정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자, 병행 개발에 따른 이제 관리 비용은 사실 이슈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각각의 프로젝트 세 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마 관리자가 좀 머리는 아프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만든 거니까 이 자료들은 하나하나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키워드들만 중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폭포수 모형에 있어서의 특징, 순차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순차적이라고 할 때 각 단계를 철저히 매듭 짓고 다음 단계 넘어간다. 뭐라고 했죠? 승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그 키워드를 제가 자꾸 불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각 모형의 차이점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승인, 그다음에 각 단계 검증, 그다음에 인도 통제, 그다음에 관리 용이, 이런 것들이,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는 포커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여기 인도 통제에서 각 단계로 넘어갈 때 종료 시에 검증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크 전가, 이게 단점이죠. 요거는 단점. 자, 목표 시스템이 후반에 가서야 굳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후반에 발견될 수 있고요. 문제점이. 미리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폭포수 모욕의 각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내용들인데, 폭포수 모형은 중요한 부분이 각 단계가 끝나면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물 기반으로 해서 검증도 하고요. 누가 검증해줘요? 예, 그 고객이 검증하겠죠. 네, 검증하고 승인하고, 그런 단계를 각각 산출물을 통해서 순차적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포수 모형이 이제 좀 약간 발전된 형태인데 각 단계별로 그냥 승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을 땐 다시 백합니다. 검증 피드백. 그래서 다시 뒤로 백했다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과 제약 조건, 명세서 작성, 이게 계획 단계고요. 분석 단계는 문제의 영역이 뭔지, 문제의 범위는 뭔지, 그다음에 사용 요구사항 범위가 무엇인지 하는 태스크를 이해하는 단계. 그다음에 설계는 분석 모델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설계도를 그린다는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개발. 개발은 이제 실제 설계 단계에서 만든 설계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작성, 코딩, 디버깅, 단위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을 실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는 이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단계이고요. 운영 유지 보수는 실제 이제 사용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단계. 자, 그다음 프로토타이핑 모형이 있는데요. 프로토타이핑 모형은 원형 모형이라고 해서 각 단계에서 요구 분석하고 요구 사항을 따라서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 받고 시제품을 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보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이핑을 개발, 개선해서 검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 문제가 있으면 되돌아가서 다시 요구 분석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다시 만들고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상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잘 보시고요. 이제 그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에 보시면 어, 그 요구 분석이 있고요. 요구 분석은 이제 당연히 핵심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기능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개선, 핵심적인 기능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합니다. 자, 그다음 검토 평가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을 검토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건지 중단할 건지 의사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상세 개발을 통해서 실제 그 요구 사항을 구현해냅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의 장점, 단점 보세요. 장점은 이제 요구 사항 노출이 용이하죠, 그렇죠? 실제 시제품을 보여주니까 보고 이해하기가 더 빨라지죠. 소프트웨어 비가시성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시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요구 사항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요구 사항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명확해지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든가 개발의 내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위험이 감소됩니다. 네. 다 단점은 시제품을 완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제품 폐기시 비경제적이죠. 시제품 만드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공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단계 산출물 문서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실화 방지를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의 이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체계 관리 도구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도입하면서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과 결과물의 차이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나선형 모델. 나선형 모델은 이제 보엠이라는 이제 그 유명하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분이 제시한 모델이고 그다음 폭포수 모형과 원형 모델을 장점을 수용하고 위험 분석을 추가했다. 그래서 점증적 개발 모델이다. 요 정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위험 관리 최소화가 목적입니다. 위험 관리 최소화.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위험 관리 능력에 따라 프로세스 성공 여부가 영향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요 안에 단계별로 요 진행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나 국책 사업 이런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에는 꼭 이런 반복적인 점진적 모형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각 단계 나선형 모델의 단계 이런 것들도 외워놓으시면 좋죠. 계획 정의, 그다음에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 평가.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여기 순환 반복되는 그림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100개인데 우리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 요구했거나 했을 때 100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요구하는 것들을 100% 만족 못 시켰을 때 발생되는 비용의 추가 비용 나중에 개발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야 그러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개발해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 투입이 더 들어가고 또 시간도 더 지연되고 이러면 당연히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 사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 애자일 방법론은 지난 시간에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나선형 모델까지의 과정이 보통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개발 방법론 또는 생명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IT 그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어, 어,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업 엔터프라이즈급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할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폭포스 모델, 프로토타이핑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모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또는 이렇게 절차적인 방법론을 많이 써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 근데 이제 IT 기업 또는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장에 아주 사용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아주 사용자의 요구, 사용자가 어떤 절차적인 것보다는 어떤 B2C,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한테 들어오는 요구들을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뭐 꽤 됐죠, 사실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IT 기업들 중에 우리 뭐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또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뭐 트위터라든가 또는 이런 SNS 업체뿐만이 아니라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회사들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포커스 기법이라든가 이런 나선형 모델이라든가 이런 하는 절차적인 방법론보다는 최근에 들어서는 애자일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애자일 기법이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법과 제일 가장 큰 차이점,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자,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기민한,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 없게 만드는 것, 민첩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를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서 개발에 바로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스타일, 그러니까 적응형이죠. 바로바로 적응해서 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든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자일의 기법은 어,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한다 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이핑 만들어서 타입 해서 통해서 검토받고 사용자 검토를 받은 다음에 개발을 하고 하는 과정을 또 반복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반복 개발하는 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애자일이죠. 근데 아까 그 나선형 모델과 그럼 뭐가 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에 보세요. 이런 소규모 다기능 팀, 순환적 진행, 과제의 모듈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유연하고 지속적인 진화. 그래서 이
어떤 프로젝트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 하나를 통으로 두고 단계별로 폭포수처럼 진행하는 나선형도 약간 폭포수를 섞은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만 반복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애자일 기법은 여기서 보면은 각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 그 단위를 그 사용자 요구의 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요구사항 수령과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달라요. 이게 전체 기간 동안 이 프로세스 동안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 출시하는 과정을 짧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기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이 특정 폭포수 기법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특정 뭐 6개월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 대부분 많이 하고 애자일 기법은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적으로 베타 버전을 만들고 나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요구사항해서 계속 고쳐 나가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보세요. 계속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수정해서 계속 알려주고 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계속 또 바꾸고 그다음 또 다시 출시하고 릴리즈하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서 우리가 또 요 자료 보시면 중요한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과 차이점은 이 고객 참여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고객 참여. 그러니까 고객이 참여를 하는 거는 예전에 그 폭포수 모델에서는 어디까지만 고객이 참여하냐면 대부분 요구 분석과 뭐 설계까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 정도에서 고객이 참여하고 말아요. 네? 테스트할 때 잠깐 참여하나? 여기 때 잠깐 예, 이제 뭐 고객 참여 이렇게 그런데 그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는 고객이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전체. 그래서 고객의 역할이 새로운 시스템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냥 아유 만들어 주세요.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그 역할이 새로운 시스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순서를 결정하고 시스템 반복을 평가하는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증적인 인도. 아까 얘기했죠. 베타 버전 만들어서 출시하고 또 고쳐서 배포하고 하는 증분에 의한 요구사항 명세와 고객의 점증적인 인도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애자일 기법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고객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또는 그 실제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프로세스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방식이다. 팀 구성원. 그 다음에 변경을 수용. 그러니까 이게 작업 단위가 작업 기간이 짧게 요구사항 수렴해서 분석해서 설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산출물이나 이런 걸 막 길게 만들지 않고 바로 개발하고 또 다시 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개발 주기가 되게 짧아요. 짧다 보니까 변경을 요구사항을 쉽게 예상해서 또는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순성을 유지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개발 프로세스 모두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키워드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자일 기법의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로 뭐 XP라든가 스크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만든 자료 이건 전에도 있던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차이점에 대해서 쭉 보시고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는 학습을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P. 이제 XP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애자일 기법은 사실 숙련된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 고수들이라고 그러죠. 사실 구루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서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들어온 것을 있어서 짧게 빨리빨리 그 어떤 문서를 만드는 것, 다큐멘테이션 만드는 것보다는 산출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의사소통을 말로 이렇게 말로 하면서 간단하게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만 해서 바로 설계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험도 있고 개발 경험이 좀 오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스크럼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이 이 애자일 기법에 참여해서 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을 실제 개발자가 뭐 시키는 것만 개발하면 사실 코더죠, 코더. 이렇게 코더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분석 설계하고 설계하는 전 과정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실 애자일에 참여하는 건 조금 초보자들이나 또는 초급 기술자들이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서는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런 어떤 폭포수 모델 기법이라든가 또는 프로토타이핑이나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배우신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익스트림이라는 거 보세요. 익스트림이 뭐예요? 이게 그 약간 엑스 스포츠 아시죠?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막 이렇게 막 약간 너무 고수들이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짧은 주기의 반복을 통해서 요구 변화를 신속히 대응하는, 위험을 줄이고 고객 관점의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애자의 기법이다. 자, 그래서 뭐예요? 짧은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고품질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거 녹화 중이라 이렇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정말 고수들이 정말 이 경험이 노하우가 많이 쌓인 이 개발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빨리 개발해서 또 출시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빠르게 전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누가 좋은 건가요? 이게 누가 사용자가 좋은 건가요? 도대체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이 사업주가 좋은 건가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가 좋은 것 같은데 사장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돈을 짧은 기간 내에 그 개발해서 빨리 출시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어, 접근법이잖아요. 생산성을 높이는 걸 누가 좋아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까? CEO가 좋아하는 겁니까? CEO가 좋아하는 거겠죠. 뭐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이제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일단 여기서의 어떤 그 행간에 나타나는 것도 좀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 이 서로 어떤 개발 기법 간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P가 필요한 이유는 신속하게 개발, 그다음 타임 투 마켓. 그러니까 시장에 빠르게 치고 빠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사용자가 요구할 그 시기에 잽싸게 어쨌든 빠르게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배포하고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은 사용자의 고객은 되게 어떤 그 니즈는 요구 사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유행도 탈 수 있고 유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P의 주요 실천 방법은 뭐 페어 프로그래밍도 있고 짝 프로그래밍, 뭐 테스트 드리븐 뭐 디벨로퍼도 있고 홀팀, 뭐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 뭐 디자인 임프루먼트, 리팩토링, 그다음에 스몰 리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XP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P의 개발 절차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좀 용어가 좀 낯설은 용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유저 스토리라는 거는 요구사항을 어떤 스토리로 정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XP나 이런 거 이 애자리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좀 약간 뭐냐면 어,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만드는 과정들이라서 쉽게 말하면은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개발 방법에서 만드는 산출물에서 쓰는 어떤 그런 용어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는 이게 이 지금 보세요. 이 절차 과정이 되게 짧은 과정이에요. 이게 뭐 말 그대로 한 달? 뭐 채 한 달? 한 달 이내. 그러니까 뭐 2-3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짧은 단위의 어떤 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토리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성해서 하거나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XP 부분에서 중요시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파이크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려운 요구사항 혹은 잠재적 솔루션을 고려한 간단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용자 스토리 신뢰성을 증대, 기술 문제 위험 감소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스파이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요구사항 목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 목록.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어떤 프로젝트라는 걸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면 사용자가 요구할 만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해 놓은 것들 이렇게 백업 이렇게 디렉토리 하거나 아니면 사전처럼 또는 정리된 것처럼 아니면 어떤 그 기존의 백업 자료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존 사업에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여기 보셔요. 여기서 보면 이런 구조적 스파이크라든가 이런 스파이크를 참고해서 유저 스토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주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개발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포 계획에 보면 1, 3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주기도 여기 보면 1에서 3주 정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에서 3주 정도에서 짧게 이루어지는 반복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요한 키포인트는 이 주기 동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되 그 반영한 요구사항들을 스토리 형태로 정리를 한다는 것과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 다 그냥 무작정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이 스파이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백업 자료,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의 노하우들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해서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릴리즈라는 게 있는데 왜 소규모 릴리즈라고 하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일주일하고 3주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의 양이라는 것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게 릴리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 릴리즈한 걸 피드백 받고 다시 고치고 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다시 또 수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더 요번에 좀 정리를 좀 깊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스크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럭비를 할 때 이렇게 스크럼 짠다고 하는데 이렇게 팀 단위로 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개발팀에 적용되는 포괄적 그래서 효율적인 성과를 얻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스포츠 하듯이 약간 좀 경쟁적으로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이 스포츠 하듯이 그래서 결국 럭비라는 건 뭐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어떤 그래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성과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법을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발팀, 짧은 개발 주기, 팀의 집중력,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주님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기법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 프로덕트 백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프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뒤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스크램의 특징 정도만 좀 깊이 있게 좀 볼게요. 이게 프로젝트 관리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XP는 좀 뭐가 다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문 그 고수들이 모여서 짧게 만들고 그냥 한 1, 3주 동안에 잽싸게 딱 만들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반영하고 만들어서 또 다시 배포하고 배포한 다음에 그것도 다시 요구사항 반영하고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스크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좀 더 약간 관리 기법을 좀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XP보다는 그래서 체계 수립이라든가 역할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인 적용, 통용, 그다음 기존의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준이라든가 공학적 접근법을 일부 수용합니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시간 조정 설정, 그래서 15분의 데일리 미팅, 30일 정도의 개발 주기 조금 이제 개발 주기가 좀 늘어나죠. 기존에 XP 같은 경우는 1주에서 3주라고 그랬는데 30일 정도라고 했으니까 좀 더 길어졌죠. 그다음에 관리적 체계, 그다음에 팀 중심적. 약간 팀이 이제 조금 사람이 좀 많습니다. 5에서 9명. 그래서 역할 분담, 팀 구성 간의 업무 교환. 그래서 시크럼의 특징은 기존의 XP하고 조금 뭐가 다르다? 약간 규모도 키우고 약간 그 개발 방법론의 어떤 절차적인 것들도 수용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스크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럼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 뭐 스크럼 팀, 그다음 스크럼 마스터 뭐 이렇게 있는데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하는 일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크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팀원들과 목표 설정이라든가 또는 뭐 백로그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아이템의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리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럼 팀은 실제 이제 스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개발자, 디자이너, 설계자. 그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팀원을 코치하고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자. 그러면 프로젝트 오너하고 스크럼 마스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크럼 마스터는 실제 스크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참여하는 사람 중에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오너는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이제 이 스크럼 전체를 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장하는 좀 약간 실제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크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약간 그 기획이라든가 또는 그 전체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든가 하는 의 위치에라고 볼 수 있죠. 프로덕트 오너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을 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런 거죠. 스크럼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백로그, 여기 백로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로그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사용자로부터 그냥 뭐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그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이 퍼포스 모델이나 이런 어떤 절차적인 그런 개발 기법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 스크럼은 짧게 해야 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로그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 말하면 요구사항 리스트 같은 거예요. 리스트. 요구사항 리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구사항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리스트를 미리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거를 우선순위로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 정리한 거를 백로그라고 뭐 용어를 쓰는 거죠. 미국에서. 네. 그래서 시스템을 해결하거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이나 특성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요구사항 리스트나 이런 거를 잘 정리를 잘 못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요구사항 리스트가 이미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이미 요구사항 리스트를 미리 제시해요. 이렇게 뭐 자동차 옵션에서 옵션 고르듯이 자동차 보면은 구입할 때 보면은 뭐 그냥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옵션을 뭘 넣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구사항 리스트를 옵션 선택하듯이 이거는 할 거니 말 건지 저거는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요구사항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주저리 하는 것들을 다 들어가면서 분석하는 과정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백로그라는 것이 그런 류의 어떤 요구사항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제 이 제품 백로그를 우선순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로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수행되는 태스크 목록으로 정리한 거 다시 그런 거를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린트라는 것은 이제 그 4주에서 6주, 30일 정도에 되는 타임박스 정도의 반복 주기를 말합니다. XP는 아까 뭐였었어요? XP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썼습니까? 주기,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1, 3주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기간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4, 6주 정도. 그래서 6주면은 뭐 한 30일 좀 넘게. 근데 여기서 4, 6주가 왜 30일이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 휴일 빼고 실제 근무일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 4, 20이니까 20에서 21일 그 사이가 이제 4주고 6주니까 이제 그 2주 플러스하면 30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일 스크럼 회의라는 것은 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산출물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말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다시 수정하고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개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검토를 하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진척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크럼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는 쭉 보시면 뭐 맨 처음에 이제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아까 제품 기능 목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구사항 리스트 그래서 프로덕트 백로그 이런 걸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계획 릴리즈 플래닝을 먼저 세운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뭐 미리 사전에 어떤 배포할 것들 배포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어떻게 보면 마일스톤을 정해서 릴리즈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위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그다음에 수행, 그다음에 종료, 그다음에 그 종료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해요. 이게 1, 4주 동안 했던 거니까 그걸 다시 리뷰를 해서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밑에 백로그를 다시 갱신하죠. 업데이트하고 리트로스펙티브 해가지고 회고를 한 다음에 문제점 개선해서 다시 또 뭐 한 바퀴 또 스크럼을 또 진행하거나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크럼 프로세스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이제 요구사항 UML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해서 그 요구사항 분석한 거를 분석서와 설계서를 어떻게 작성하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요구사항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요. 비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능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어떤 기능,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가진 초점을 가진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수행되는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 요구사항을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 조건이나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시스템을 만들 때는 되게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요구사항들이 그 복합적인 요구사항,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의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구사항의 유형들을. 그래서 구분해 나가면서 그거에 맞게 어떤 품질 관리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제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그 어떤 만족을 시켰는지 또는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품질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요구사항의 종류를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실제 기능, 뭐 입력이나 출력, 그다음에 저장이나 연산 이런 에 관련된 요구사항이고요.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실제 특정적인 기능, 실제 동작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기능 요구사항은 뭐 시스템의 장비 구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어떤 좀 더 그 실제 구체적인 어떤 기능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뭐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지원 요구사항, 제약사항. 그래서 요거가 대부분 그 비기능 요구사항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제한 요청사나 이런 걸 만드는 내용을 보시면 그 요구사항에 보면은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비기능 요구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비기능 요구사항은 뭔가라고 했을 때 기능 요구사항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비기능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시스템의 장비 구성, 성능,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지원, 제약사항 이렇게가 비기능 요구사항. 이거 유념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자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이제 요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은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 전체적인 거에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뭔지 그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요구사항을 뭐 추출해서 어떻게 추출하는지 뭐 기법이 뭐 인터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뭐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방법은 뭐 인터뷰, 설문, 뭐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죠. 왜?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말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은 기능적인 건지, 어떤 거는 비기능적인 건지,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지, 어떤 거는 어떤 뭐 하드웨어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쪼개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범위를 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 이 분석한 거를 실제 정리를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승인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죠. 명세. 명세라고 한다면 문서화하는 거와 관계된 거예요. 명세는 문서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세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만드는 작성하는 문서가 요구사항 추적서예요. 요구사항 리스트, 요구사항 리스트도 만들고요. 또는 요구사항 추적표 뭐 이런 거 만들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추적표. 그 다음에 검증 확인은 이제 요구사항의 명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활동이다. 라고 해서 자, 이 프로세스를 뭐 혹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외우는 어떤 것도 기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추, 분, 명, 검. 그래서 추분, 명, 검.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합니다. 추, 분, 명, 검. 그래서 절차, 추출, 분석, 명세, 검증. 자, 그다음에 이제 UML이 나옵니다. UML은 이제 분석 설계할 때 쓰는
설계 도구예요. 분석 설계 도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또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는 표준화된 IT 프로덕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분석 설계 도구입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모델링,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석 설계 모델링 언어. 그러니까 설계 도구죠. 그러니까 설계서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UML의 특징 간단하게 볼게요. 구성 요소에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를 표현하는 6개의 구조 다이어그램과 시스템 동작을 나타내는 7개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에 보면은 구조 사물이 있고요. 행동 사물이 있고 그룹 사물이 있고 주의 사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 어떤 그 객체, things, 사물 그 기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모델을 구성할 때 기본 그 요소를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고 그 사물이 대상이죠. 우리가 어떤 개발할 대상들을 뭐 구조, structural things, 구조, 행동, 그룹, 주의 이런 사물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사물은 시스템의 개념, 물리적인 요소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뭐 클래스, 유스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행동은 시간, 공간에 따른 요소들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룹은 이제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고 주의는 설명, 주의는 뭐 말 그대로 해서 노트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UML에서의 관계. 자, 지금 하는 이 UML은 객체 지향 분석 설계 기법에서 쓰는 설계 도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OOP에서 우리가 Object Oriented 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쓰는 거고 Object Oriented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하는 기법이에요. O의 뭐 분석 설계 기법이죠. 그죠? 어널리시스나 또는 설계, 디자인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Object Oriented 기법입니다. 분석 설계 기법이에요. UML. 자, 그래서 보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연관관계, 일반화 관계, 집약 관계, 뭐 합성 관계, 의존 관계, 실체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 설명들이 쭉 있으니까 이 상세 설명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거 지금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앞에 이 표만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사물과 사물의 연관사일 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관관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개념상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와 어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것이 연관돼 있다라는 어떤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화 관계는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추상화돼서 그 서로 간의 추상화 관계 또는 구체화 관계라서 상속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화 관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전체와 부분 뭐 이런 구조. 그래서 그 집합관계나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합성관계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종속돼 있다라는 관계. 그러니까 집합이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 있는 CPU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서로 합성. 그러니까 집합이지만 의존적이에요. CPU하고 메모리 따로 동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제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의존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제공되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만 유지되고 이게 서로 의존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실체 관계는 실제 이제 체금들의 집합이 인터페이스와 클래스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체화하는 거, 뭐 우리가 예를 이제 뒤에다가 드려놨는데 간단하게 이제 예만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연관관계는 사람하고 집 이런 관계인 거죠.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소유관계, 이런 게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뜻이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어떤 연관, 어떤 행위, 상담한다라는 행위 또는 가르친다,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집합 관계는 여기 이제 보시면 컴퓨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는 키보드하고 컴퓨터 전체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컴퓨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는 따로 빼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근데 포함 관계, 컴포지션 관계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통이죠. 이렇게 하나가 통이에요. 그래서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관계는 세탁기, TV, 식기세척기는 결국 우리가 뭘로 일반화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다음 의존관계는 이제 등급하고 할인율인데 이제 등급이 높으면 할인율을 적용하고 등급이 낮으면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의존관계, 서로 간의 의존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 그림 표시하는 이 기법들도 유념해서 좀 봐주시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좀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실제 여러 가지 용도로 도움이 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와 관계라는 것은 비행기하고 새는 결국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걸로 우리가 뭐라면 그룹화하거나 또는 기능을 실제 행위나 인터페이스를 그룹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뭐 구조적 다이어그램,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만 설명드릴게요.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이 각각의 클래스나 객체라든가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 뭐 배치, 뭐 이런 실제 정적인 모델에 대한 것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실제 각각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구조적 다이어그램, 정적 모델링. 이고요. 그리고 행위 모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실제 동작 어떤 뭐 처리가 된다든가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든가 실행이 된다든가 동작을 일으키다든가 이벤트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우리가 요구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제 어떤 원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동작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거든. 뭐 워드를 친다든가 또는 뭐 데이터를 작성한다든가 저장한다든가 또는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동작들을 취했을 때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UML이라는 것이 모델링하면서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실제 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용자하고 또는 수요자나 또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요구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때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뭔지를 갖다가 가시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하는 이 UML이라는 모델링하는 것이 언어가 굉장히 강력한 큰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T 쪽에서 그래서 UML이라는 것이 다이어그램 위주로 또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가시성 때문에 가시화를 하기 위한 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이 그림으로써 그려서 사용자 또는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명세화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명확한 요구사항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미스매칭하는 그런 의사소통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서로 이 그림을 그리면 서로 아무리 비전공자나
또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 놓고 보면 그걸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인지 구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통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의사소통, 분석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